여기에는 이거를 관료하는 근본적 의도와 근본적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 의도는 결국 뭐냐? 미국과 서방 국가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과도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근본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폭로된 거예요. 2020년에. 2020년 대선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게 폭로돼서 이제는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도 알고 미국 바깥은 더 잘 알죠. 쟤들이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집단이 미국을 먹느라고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서방 국가들 다 놓쳤을 겁니다. 일본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타이완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그 다음에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끄는 유럽 국가들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저거 큰일 날 놈들이다라고. 원래 모든 일이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저렇게 미국을 무리하게 먹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미국 바깥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이젠 진흥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절망할 거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또는 내일 새벽 1시로 트럼프의 법률적 임기가 끝나죠. 그럼 그 다음에 곧바로 밤새 미국에서 우당탕 쿵탕 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미국 이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도 안 놀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제가 벌어진다면 트럼프 임기 후에 벌어진다. 왜냐? 어차피 벌어질 것 같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순간 전에 벌어지면 트럼프 책임이 되거든요. 트럼프가 대응 못한 책임이 돼요. 그게 쿠데타 같은 스타일의 일이라면. 근데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면 그게 무슨 성격의 일이든 그건 트럼프랑 관계가 없는 일이 돼요. 법률적으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이 안 벌어진다고 특별히 또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걸 제가 문명적 근거로 세 개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의외로 셰일 혁명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석유라는 게. 석유는요, 그냥 에너지, 연료가 아닙니다. 지금 제 옷, 제 넥타이, 모든 게 다, 화섬이 섞여 있잖아요. 화섬, 석유, 화학, 섬유,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석유, 화학 제품을 다 드러내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집에. 옷도 거의 다 드러내야 되고요. 하다못해 테프론 코팅한 프라이팬도 드러내야 되고요. 테프론 이런 거 다, 테플론, 이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MDF 다 드러내야 되고, 합판 다 드러내야 되고요. 합판에도 석유화학 본드 들어간다고요. 합판 만들 때, MDF 만들 때도. 거의 다 드러내야죠. 생수병 다 드러내야 되고, 냉장고 텅텅 다 비워야 되고, 냉장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바킹, 플라스틱 상자 이거 다 빼내야 되고, 냉장고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 다 벗겨내야 되고요. 석유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 생활이. 거의 벌벌벗게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냐? 제가 세네타처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석유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가 급팽창한 게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40, 50년대. 미국이 1950년대 초까지인가가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석유 의존도가 세지니까 석유 의존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플라스틱 사출이 시작이 된 게 1946년인가 7년이에요. 그전엔 플라스틱 사출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분업 방식으로 찍어내는 건 있었지만 압출이라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통이 있고요. 통 속에 나사가 돌아가요.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요. 통 위로는 쌀알 모양의 플라스틱 레진이라고 불러요. 원료를 부어요. 플라스틱 덩어리를. 통 자체는 뭐 한 200도쯤으로 가열이 돼요. 그러면 가열돼서 얘가 찐득찐득한 액체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를 뒤에서 나사로 잡아 돌리니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나사. 나사라는 거는요. 제자리에서 돌리면 물체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당겨옵니다. 나사를 제자리에서 돌리면 물체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당겨와요. 물체를 고정해 놓고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뚫고 들어가거나 나사가 빠져나오지만 나사는 안 움직이고 그냥 돌기만 하면 물체가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크루죠. 스크루로 돌리면 이 플라스틱 녹은 물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앞으로 쏘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사기 같이. 인젝션이라 그러죠. 주사 놓는다 할 때 그 인젝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높여갖고 플라스틱 녹은 물을 쏠 수 있으니까 정교한 금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금형 보면 플라스틱 물이 쏘아져 들어오는 뭐 직경 한 2, 3mm쯤 되는 그 관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고 그래요. 몰드, 그러니까 이 틀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통로로 플라스틱 녹음물이 쫙 쏘아져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그 형상을 따라서 그냥 빈틈없이 그 플라스틱 녹음물이 쫙 퍼지고 그 퍼지는 과정에서 이 기체는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쪽쪽쪽쪽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 1, 2초 쫙 쏘고 기계 옮겨가지고 딱 열으면은 사출물 뚝 떨어지고 우리가 보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요. 이게 옛날부터 해서냐? 아닙니다. 이게 1947년쯤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온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가 페트병 정말 천하게 취급하죠. 그거요.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사출을 이렇게 병 모양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아니죠. 물건이니까 아가리는 작고 안에 빈 공간이 큰 그런 식으로 만든 기술은 언제 나왔냐? 그게 아마 회전하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거 언제 나왔냐면은 제가 알기로 그게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페트병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된 지 아직 50년이 안 지난 거예요. 그 천한 페트병을 만질 수 있게 된 지. 자, 어떤 종류의,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종류의 자원 혹은 어떤 종류의 농산물, 이게 한 3, 40년 만에 전 세계에 걸쳐서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한 적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고요. 없습니다. 석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전 세계가 페트로 강박. 제가 지은 말입니다. 페트로 강박. 저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저거 없으면 못 살아. 이 공포에 질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딱 등장한 게 오일 파워죠. 오펙 파워. 트럼프가 2018년, 2017년 유엔 연설에서 오펙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를 수십 년 동안 벗겨먹었다. 껍질을. ripped us off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번에 빅머니 움직이는 게 빅머니의 상당 부분이 저기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머니도 많을 거예요. 걔들도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트럼프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일 파워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셰일 때문에. 셰일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석유의 정상적 수요 공급 소비 생산 구조가 회복된 겁니다. 저 석유를 모시지 말자라고 하는 구호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화석연료 소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 그러면 중국 가서 싸우라고.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럼 원전 얘기하셔야지. 왜 태양열 얘기를 해? 뭐, 이게 바람개비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셰일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났고 그 셰일을 완전히 고삐를 푸른 게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고별사에도 나와 있어요. I unlocked the energy resource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 셰일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내가 해방시켰다.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트럼프 이번 고별사에. 자, 그러면 셰일에 의해서 미국의 부와 미국의 입지는 절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셰일에 의해서 서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의 정치 문화가 정상화된 겁니다. 자,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요? 2008년, 2010년 이때요. 석유 가격 배럴당 원유가 $120, $130 간다고 다 그럴 때예요. 지금은 그때 솔레이만이 터지고 그랬을 때 저거 안 오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지금 뭐 한 50불 이짝저짝해서 안 오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석유 가격 저거 정해져 있어. 안정돼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장기적인 계산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게 이렇게 이걸 뒷골로 안 당기는 상태라고요. 저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상 게임을 할 수 있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중국이 저 상황을 모르고 어디다 공을 쳐들었냐. 미국 반미 성향의 상위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두 개. 하나가 베네수엘라, 하나가 이란. 그랬다가 베네수엘라 수백억 달러 묶였고 이란에도 뭐 엄청 묶였을 거예요. 일단 이란을 통해서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제한돼 버리니까. 중국 자체가. 그래 굉장히 저게 그 세계를 안정화시켰다니까요. 안정화시킬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리고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저는 가난해야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부유해져야 고급져져요. 생각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피터 자이언의 그 좋은 책이에요. 셰일 혁명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잘 설명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그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 그 결론은 제가 완전히 아니올시다. 그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에너지 이제 수출 국가 혹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가 됐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경찰 역할을 안 할 거다. 천만에 미국이 에너지 수출 자급자족 국가가 됐기 때문에 CIA의 음모와 같은 스타일로 해서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음모적으로 쪼물락거리려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일 팔리틱스가 없어진 거예요. 오일 팔리틱스가 중동이나 세계를 굉장히 왜곡시킨 거예요. 저게 부시 그 아버지 아들이 대표하는 오일 정치가, 오일 국제 정치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일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 우리 생활 안 되잖아. 오케이. 그 오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거짓말 치고 국민을 쭉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한 제가 페트로 강박이에요. 페트로가 오일 아닙니까? 석유를 페트로라 그러거든요. 페트로 obsession이라고요. 페트로 드립 쳐가지고 페트로 거짓말 쳐서 국민을 순간적으로 판단력 세뇌해서 끌고 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라크 전쟁이죠. 이라크가 2003년? 2004년? 지금도 안 끝나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셰일 혁명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신경을 끄는 고립주의로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셰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정확하게 끼어들 때만 끼어들어서 어마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계 경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 저기 아랍권의 그 화해죠. 이스라엘, 야, 너희 골란고원 갖고 있는 거 맞아. 영토를 인정할게. 이스라엘 너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할게. 아,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하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터주고, 이스라엘과 모로코 터주고, 이스라엘과 수단 터주고, 이스라엘과 바레인 터주고, 이제 딱 사우디 하나 남은 거예요. 본가. 다시 말하자면,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미국이 해방되고 전 세계가 해방됐기 때문에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조건,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이거 제가 전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이 대충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먼저 나왔고 2009년에 삼성 안드로이드 폰이 두 번째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집안에 PC를 갖다 놓는 사람이 아니면 인터넷 문맹자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보다 20년 나이 드신 분이 80대 분이 저보다 이걸 더 잘 쓰셔요. 요새 보면.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일단 돈 거래 안 해요. 이걸로 저는. 이걸로 가지고 제가 사진도 잘 안 찍거든요. 원래 그 전부터 사진을 싫어해서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러면 뭐 하냐? 저는 이거 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 인터넷 좀 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하는 것만 해요. 나머지 기능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만 세련되어 있고 많이 무겁지 않으면 사진도 없고 뭐 아주 제한됐고 비디오는 아예 필요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이 사진 조금 넣든가 말든가 하고 뭐 별거 없는 그런 제한된 스마트폰 한 30만 원짜리가 저한테는 딱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 스마트폰 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저작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됐다고요. 근데 지식 정보의 획득, 저작, 소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민중과 엘리트를 11,700년 동안 구별해온 변별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그 글을 읽게 되면은 벌을 줄 때 그거를 장려한 노예주도 있지만 보통 그걸 벌을 줬어요. 벌을 줄 때 어떻게 주냐? 돌 자갈이나 납덩어리, 그 엽총에 쓰는 납덩어리 큰 거는 요 손가락, 검지손가락 한마디만 하거든요. 이 납덩어리를 입에다가 다 한 뭐 10대 개 넣으면 입에 꽉 찰 거 아니에요. 10개쯤 넣으면. 그래 놓고 여기를 헝겊으로 묶어놔요. 그럼 이제 거의 이거 뭐 여기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턱관절, 아구지가 거의 작살이 나죠. 그런 벌을 줬다고요. 중세 때 유럽에서 평민이라기보다 농노가 3R이라 그래요. 읽고, 셈을 쓸 줄 알면, 그러니까 read, write, arithmetic. 그걸 3R이라 그래요. 3R을 하면은 거의 이거는 마녀 혹은 마법사 취급을 했다고요. 목숨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일단 가톨릭 체제에서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가톨릭 체제에서는 다 라틴 성경 읽었었거든요. 중세 때. 그러니까 너는 글 읽지 말라 이거지. 그럼 누가 글을 읽어? 그리고 누가 글을 써? 즉 다시 말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누가 획득하고 누가 저작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이 누구야? 발신자가 누구야? 그게 엘리트예요. 그게 엘리트예요. 11,700년 전부터. 그게 엘리트입니다. 하늘을 볼 줄 아는 자, 별자리를 볼 줄 아는 자, 글을 쓸 줄 아는 자. 글은 이제 한 5,000년, 6,000년 전에 나왔는데 수메르에서. 그게 엘리트예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농담을 해서 제가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식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또 약간 좀 남성 우월주의자잖아요. 말하자면 남들이 보면 아유 요새 젊은 그 저기 여성분들 어머니한테도 무슨 간장 뭐 된장 담는 거 안 배우고 뭐 저기 뭐야 그 김치 담는 것도 안 배우고 시어머니한테도 안 배우고 이러다 한식이 다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이 복잡한 음식이. 요새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냐? 제 안 사람이 이제 어디 이제 그 손자보 봐주러 어디 외국에 한 2개월 나가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먹어야 돼?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더 배우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해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 유튜브에서 배워. 이젠 유튜브 하면 뭐든지 다 배워요. DIY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뭐든지 다 배워요. 인터넷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식 정보의 획득 저작 소통의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라고 이게. 그 얘기 뭐냐면 엘리트와 민중이 다시 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와 민중의 유일한 변별점이 뭐냐. 만약에 사고력, 표현력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인구의 20% 30%가 멀쩡하게 생각하고 멀쩡하게 표현할 줄 알고 멀쩡하게 뭔가 표현물을 만들 줄 안다. 저작물을 만들 줄 안다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끼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엘리트고 그때 그 자리가 아니라 이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민중인 거예요. 본원적으로는 동질적으로 같다 있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관점, 사고, 저작, 소통이 전부 개인화된 거거든요. 개인이 민중이고 민중이 개인인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가 이러한 존재들이 야, 우리가 주권국가 강화하는 우리가 주인이야. 국가의 주인이야. 너희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렇게 니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주권국가 약화시키고 가치와 전통과 도덕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너희 그거 안 되겠어. 너희가 잘난 놈들인 거 맞고 돈 가진 자들도 맞고 그런데 너희 좀 버릇 좀 잡아야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주권국가를 이번에 엄청 강화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그 전체 연설을 보시면 그게 A4로 한 2페이지나 되려나? 주권국가에 대한 부분이 60-70%예요. 미국을 어떻게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주권국가로서 되찾고 강화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 연설 전체가 그래요. 보면 자기 그 연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핵심 부분이 전부.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자면 지금 친중 글로벌리즘 관점에서는 주권국가를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주권국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사단이 벌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5G와 AI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LG U+한테 경고합니다. 당신들 화웨이랑 관계 끊고 당신들 화웨이 5G망 다 걷어내지 않으면 당신들 나중에 크게 당해. 라고 저는 LG U+한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5G는요, 그냥 통신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속도가 100배고 밀도가 300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5G의 속도가 전송 속도가 지금 4G보다 100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2.5, 2.6 평방킬로미터에 2.6, 1평방마일, 2.6, 2.5 평방킬로미터에 4G는 평균 도시 기준 10,000개의 기기가 접속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이거나 이런 거죠. 대도시 기준. 5G에서는 이게 3만 개가 접속을 합니다. 아니, 300만 개. 밀도가 300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5G에서는 IoT란 얘기예요. 기계 대 기기. 사물 인터넷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이 사람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게 5G예요. 예를 들면
이걸 원격 수술이 가능해진다고요. 왜냐? 원격 수술을 하려면요, 여기서 의사가 뭘 하나 눌렀을 때, 저기서 메스가 딱 작동할 때, 요 시간 차이가 예를 들어서 0.01초 안에 이게 보장이 돼야 돼요. 이런 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작동이 보장되는 거를 이걸 실시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실시간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이 짧다라는 게 보통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입니다. 1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0분의 1초입니다. 100분의 1초면 10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이게 의사가 화면도 저기서 찍은 화면이 의사가 보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데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분의 1초. 그 다음에 의사가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메스를 집어넣는 마우스 움직이는 거랑 메스가 들어가는 원격 수술기에서 메스가 작동하는 요 걸리는 시간 차이가 또 100분의 1초. 이러면은 원격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훈련된 그 간호원 현장에 딱 놓고서 원격에서 집도가 가능해져요. 이 속도가 100배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방에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화면 하나겠어요? 로봇 하나겠어요? 로봇 각 부위별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거고 로봇 여러 대면 여러 대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거고 여기도 그거 조작하는 기계 잔뜩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인터넷에 연결된 그 기기들, 오브젝트들의 밀도가 저게 300배가 올라간다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저러면 이제 원격 주행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저게 중국 공산당이 망을 장악하고 있다. 얘들이 또라이가 됐어. 야, 저기 원격 주행 버스 인도에 돌진시켜. 왕병장한테 지시하면 넵 돌진. 세종문화관 앞에 버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치명적이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주권 국가별로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망의 특징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웨이 방화벽으로 둘러고 서버를 갖다 놔.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인 LG U+가 화웨이 장비로 5G를 깔아? 제 기준에선 반역행위입니다. 제 기준에선 국가 반역행위예요. 그리고 5G에서는 자 사물이 다 데이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 서버에 모여. 그러면 이게 AI라는 게 뭐예요? AI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능이 높아져 가는 거 아니에요. 알파고. 바둑 놓으면 놓을수록 지능이 높아져 가잖아요. 알파고가. 테슬라 자동차 사보시면 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멋쟁이 아닙니다. 또 그런 복잡한 기계는 전 싫어해요. 저는 랭글리 같은 외제 참여 랭글리 같은 거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고 핸들하고 페달만 있는 거 브레이크랑. 복잡해지면 전 감당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 자동차 사보시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가 계속 보낸대요. 서버로 주행의 상황을. 그럼 서버에 그 서버가 이 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또 계속 다운로드를 해준대요. 그래서 같은 차인데 점점 더 지능적으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능적으로 주행한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게 무지하게, 이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점점 더 많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이 처리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스스로 지능을 높여가서 또 점점 더 많은 그 기기를 또 더 연결하게 만들고 이 선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거기에 1등 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5G AI라는 거는 이걸 주권국가별로 내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화국 바깥에 누구한테 맡길 거냐고, 이걸. 유엔에 맡겨요, 이걸? 교황청에 맡겨요? 다보스에 모이는 그 잘나빠진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잘나빠진 글로벌 엘리트들한테 맡겨요? 이걸 시진핑한테 맡겨요? 이걸 심지어 이걸 트럼프한테 맡겨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그 관리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심판을 내리거나 끌어내리거나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5G와 AI 혁명이 주권국가의 포지셔닝을 무지하게 강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이거를 왜곡해서 병든 주권국가, 전체주의 주권국가를 강화하고 있는 걸 이미 중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써가지고 지금 걔들 말로는 디지털 레니니즘, 디지털 전체주의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주권국가 자체가 이거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인류의 상태로 보면. 그래서 주권국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주권국가가 안 죽는다. 더 강화된다라 그런다면 오케이, 주권국가를 전체주의 빅브라더 주권국가로 타락시킬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로 갈 거냐. 지금 미국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로에서 인류가 고민하다 보면 한 나라 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스스로를 강화해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 계속 생기면서 힘잡아서 결국은 이 기술을 써서 전체주의 혹은 뭐 이런 거를 하는 중국 같은 것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할 거고, 또 그런 자들을 옆구리에 끼고서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친중 글로벌리즘을 무릎 꿇게 만들 거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문명적 근거를 세 가지 꼽습니다. 하나는 셰일 혁명, 두 번째는 스마트폰 혁명. 이 둘은 이미 일어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바로 가까운 미래에 닥치고 있는 5G AI 혁명입니다. 5G AI 혁명입니다. 둘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졌을 때 각 나라에서 우리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www.lisol.kr/so1으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